갑자기 평택에 등장한 게 절대 아니고 네. 김영남으로의 단일화는 가능성 있죠. 김영남 이외의 단일화는 가능성 없죠.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도 안 통해. 그럼 나머지 아무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12명 있는 의원들 포함해서. 셋 중에 누가 먼저 가족들이 오느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다니까. 모장무살. 모두가 자신의 장동혁의 무가치함과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단일화를 하면은 이긴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장동혁의 목소리는 더 줄어들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 사자들이 대표께 네. 시키를 감사드려요. 하면은 왜 어려운데 해줬다고? 네. 조금 전에는 쉽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그런 선거구에 계속 출마하면 네네네. 성장하기가 어렵다. 네. 진짜 치열하고 이런데 대성하시겠어. 해야지. 아니 그래서 저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가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3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시작 전 토크에서 아주 험한 말들이 좀 오고 가긴 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멀리 돌아왔습니다. 결국 평택으로 후보 공천을 받으셨는데 원래 진짜 하마평에 많이 올랐던 분이거든요. 뭐 특검에 임명해야 된다, 금감원장 해야 된다, 뭐 경제수석, 사법제도 비서관, 뭐 하남 지나서 평택까지 정말 수많은 하마평 인간 하마. 네,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예,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또 하셔야 되니까 네, 고생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은 거의 뭐 죽어라 그렇죠. 열심히 예. 또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누가 잘렸어요? 왜요? 왜 앵마기가 여기가 있지? 여기에 어젠가 그제 출연하셨던 뭐 인사가 계신데 네. 설화가 있었구나. 말 실수를 자주 하시는 분이라 네. 저희가 혹시 몰라서 예방 차원에서 네. 달아놓은 겁니다. 글쎄 말이야. 나는 이- 그렇게 실수나는. 그렇지. 네. 예, 우리 정호김 의원님은 실수 안 하시죠. 네. 요건 하여튼 그런 앵마기용이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네. 아니 계속 흔들리니까 흔들리니까. 거슬리잖아. 거슬리시면 떼셔도 됩니다. 돼요? 네. 이거 누구 붙이실래요? 박원석 의원님 주세요 주시면. 이쪽. 여기 앵마기라고. 앵마기가 필요한가? 자, 박원석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여기 달려 있었던 거라. 그러게. 맞습니다. 그 자리가 좀 원래 이 유명한데. 원래 저희가- 여기가 험지거든요. 이 자리가 몇 네. 번 이제 그러니까 살아있었어요. 조국 혁신당. 혁신당. 네. 그래서 네. 은근히 기분 나빴거든 여기 달려 있는. 그래요? 신경 쓰시는 줄 몰랐네. 떼버리겠습니다.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가 오늘 뉴스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일단 김영남 또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네. 그부터 한번 여쭤볼까 싶은데 네. 평택 지금 민심 계속해서 파악하고 계시고 네. 분위기는 이번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더라. 그럼요. 여기 이제 제일 큰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음. 더 확실한 게 지금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정부잖아요. 네. 근데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 누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될? 거의 뭐 그렇지. 예, 그렇겠죠. 국회 후보는 누군지도 몰라. 아직 제대로 아직 정해지지 안 않았죠. 네.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뭐 두 사람인가 세 사람 중에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예. 본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예. 평택시장 선거는 더해요. 경기도보다? 실제로 더해요. 그래요? 네. 오. 정장선? 아니 지금 정장선 시장이 하고 계시고 네. 더 이상 연임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새로운 후보가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의 민주당의 최원영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지방고시 1회 출신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력을 쌓은 훌륭한 후보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후보는 많은 평택 시민들이 보기에 시장을 하겠다고 갸우뚱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평택시장 결과도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 이상으로 확실해요. 그러면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 재보궐도? 시절에 민주당 출신의 추미애 도지사가 당선될 게 확실해 보이고 또 민주당의 최원영 후보가 당선될 게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평택을 국회의원을 누굴 뽑아야 되느냐. 요렇게 가다 갑자기 딱 이렇게 번호 옮기기가 쉽지 않다. 그럼요. 그리고 옮길 이유가 없지. 왜냐하면
같이 민주당에서 나와야 아,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제 저희가 그 유이동 후보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유이동 후보 말씀은 아유 그 외지에서 다 그냥 뜨내기들처럼 있다가 다 안 되면 떠날 사람들이지 평택 사랑해서 온 사람 누가 있냐, 평택 아는 사람 누가 있냐. 아니, 촌철살인이 그거였죠. 부산 가고 싶다던 사람이 평택 오고 하남 가고 싶다던 사람이 평택을 왔는데 네. 여기 주민들이 볼 때는 그 이제 그분들끼리 모여서 무슨 분양권 딱지 사가지고 뭐 살고 팔면서 피 받는 걸로 보여요. 라고 이제 일침을 놓으셨고 이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원래 평택에 살았고 평택에 살 건데 이분들 선거 끝나고도 평택에 남아있을 사람 있습니까? 한 10년 동안 평소에 여기 이사 와서 알 받고 살겠다고 서약이라도 하시죠. 아 10년 거주 서약해라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유이동 후보가 사실관계를 좀 왜곡한 것이 저는 하남 출마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당에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고. 주변에서 이제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하남은 제 부모님 선영이 있어서 거기를 벌초하러 갔다가 뭐 등산은 갔습니다만 네. 다 찾아보세요. 제가 하남을 원한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뭐 당에 없고. 맡긴다고 하셨죠. 예, 당에 전적으로 맡기겠다. 결정하면 내심이 약간 따르겠다. 바랬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고 그리고 예. 제가 2016년 8월 달에 평택시 동삭동에 제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1호의 사무실을 평택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네. 다행이야. 만 10년 됐어요. 만 10년. 예. 그러니까 뭐 갑자기 평택에 등장한 게 절대 아니고 예. 10년 전에 평택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아하. 사무소를 열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네. 유이동 의원이 그래 평택이 고향인 거는 맞죠. 근데 여기서 국회의원 3선을 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평택을 어디를 다녀봐도 저거는 유이동 의원이 해놓은 거예요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뭐 했냐 지금까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있어요. 한 번밖에 못 했지만 네. 수원 8달 경찰서 그거는 뭐 제가 한 겁니다. 2015년도에 예산 네네네네. 확정 받아서 네. 지금 문 열고 경찰서가 수원의 4개 구에 네. 기존에 3개만 있던 경찰서가 제가 8달 경찰서 유치하면서 구별로 하나씩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평택 시 인구가 67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경찰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위치적으로도 대단히 동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알겠습니다. 할게요. 혹시 요것만 하나 그럼 여쭤볼게요. 단일화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김용남으로의 단일화는 가능성 있죠. 김용남 외의 의원의- 단일화는 김용남 이외의 단일화는 가능성 없죠. 범여권에서. 예. 그러면 조국 대표와 합치더라도 김용남 후보가 되는 단일화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가능성은 없다. 네. 아니면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단일화 합시다. 대신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온 사람 합시다. 제가 1등 나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번에 이제 해갖고 한번 해봅시다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지금 단일화 얘기는 너무 네. 성급한 얘기고. 예, 그렇긴 하죠. 예. 뭐 알겠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그래서 저는 단일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말씀드린 게 김용남으로의 단일화는 가능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사과문 쓰고 가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그러니까 뭘 사과하라는 건지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네네네. 사실과 다른 말씀을 드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정말. 예.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국 혁신당 측에서 네. 사모펀드와 관련한 저의 과거 발언 중에 뭐가 사실과 다르다는 건지.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에 조국 일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슬그머니 바꿔서 최정점에 조국이 있다고 했는데 나 그거를 유죄 판결 안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니 네. 배우자분하고 오촌 그 조카. 오촌 조카가 유죄 받았잖아요. 네. 제가 일가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분명히. 그래서 사과할 부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위 공직을 지내셨는데 고위 공직자 출신이 뭐 다른 거는 뭐 유죄가 나고 징역 2년 실형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뭐 사고 처리 받은 거고. 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내가 형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나 가깝게 지내던 친척이 그거로 유죄를 받았으면 그 부분은 고위공직자로서 처신 내지는 관리 부족에 대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예. 사과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기가 해야 될 일이다. 고위공직자로서. 근데 저는 진짜 이런 얘기 하기 싫습니다. 네. 다 정책과 비전을 얘기해야죠. 웃음기 싹 사라졌잖아요 지금 우리 방송. 자꾸 왜 그쪽으로 유지를 해요? 이게 아니 이제 이럴 이슈가 거면은 됐으니까. 일부를 김용남 인터뷰로 그러니까. 하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대답을 네. 해야지. 재밌잖아. 재밌잖아. 재미 별로 없어요. 난 재밌게 들었어 지금. 네. 그럼 여튼 두 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단일화 교통일까지 되면 그때 진짜 인터뷰를 정식으로 모시고 이거 조국 신당에서는 약간 네. 좀 편파적이라고 느낄 것 같은데 이 방송을. 아유 조언 좀 해주세요 김은하 의원한테. 아니, 방송 뭐, 계속 아니, 해도 돼요? 내일 모셔요. 아니 근데 어, 저희가 잘하겠지 뭐. 아니, 조국 대표한테도 계속 지금 오퍼를 오퍼 넣고 넣고 있어요. 있습니다. 아, 네, 한번 그래서 어제 나와주시라. 유덕 의원 모셨고 뭐 이제 김재현 의원도 한번 모셨고. 네, 김재현 의원 그럼 모셨고. 뭐 나오시겠네. 네. 네. JTBC는 그런 거 아주 뭐 아주 아니 저희는 가능한 공평하게 많은 분들의 하자. 이야기를 다 들을 맞습니다. 생각이고. 그럼 네. 황교안 황교안 안 돼. 황교안 거기는 약간 좀 반사회적 코드가. 황교안 전 대표까지는 못 가겠고요. 아, 그래요? 그거는 저 지상파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니 정편이나 불러다 지상파가. 물어볼 순 있지. 황교안 전 대표? 왜 그렇게 변하셨냐? 아 저희 이준숙 위원 정도 불렀어요. 엊그제. 그러니까 네, 다 부릅니다. 황교안 전 네. 대표까지 그거는 조금 가라고요? 달라요. 그거는 정말 네. 그건 부정선거론. 저희가 사전 녹화를 한번 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저희 부산도 다 불렀어요. 하정우, 한동훈 다음 주에 박민식 장관 또 나오고. 네. 박민식 장관 나오면 올 것 같은데. 눈물 한번 쏙 빼볼까요? 네. 자, 여튼 우리 김영남 전 의원께서는 이제 후보로서 해서 네. 이왕 오셨으니까 말씀 좀 여쭤봤고요. 네. 혹시 평택 지금 분위기나 아니면 판세 같은 건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3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면전에서요. 네. 아니 민주당이 그 당 구도 조직 그리고 또 김용남 전 의원이 워낙 이 방송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익숙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위 단일화 벌써 질문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북갑하고의 차이점은 음. 진영 내의 싸움이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진영 내의 싸움을 보는 관전자들의 또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관심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여론조사 몇 군데에서 나왔는데 뭐 평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고 향후 2번 정도의 여론조사에서 이 쏠림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대로 가는지 이런 것이 이제 단일화를 결정하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겠죠. 쏠림이 있으면 단일화가 편해요? 아니면 오히려 팽팽하면 단일화가 더 잘 돼요? 팽팽하면은 단일화가 될까요? 어렵죠. 네, 그리고 단일화를 하더라도 조건 때문에 또 팽팽하게 오래 또 서로 논쟁을 하겠죠. 아니 이제 팽팽한 상황에서 상대 후보가 또 약간 좀 앞선다 뭐 이렇게 되면 이거 안 하면 둘 다 죽는다 이런 느낌이 그렇죠. 들 수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단일화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할수 얘가 있고. 지금 부산 북갑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평택 판세 그렇게 보고 계시고 혹시 우리 의원님께서는 아니 뭐 단일화는 너무 이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북갑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게 거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보수 후보들이 이기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평택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보기에. 그러니까 아직 이제 유이동 후보나 황교안 후보가 그 정도의 선거의 위력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만약 뭐 유이동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어렵다라는 게 객관적인 어떤 이 수치로 나오면 그때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단일화 얘기 나오는 거는 조국 신당 쪽 얘기인 것 같아요. 민주당 쪽은 제가 들어본 바로는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있죠? 간략하게 좀 소개해 최근에 주시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먼저 이제 김용남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나왔던 KSOI 조사에서는 저희가 이제 3강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오차 범위 내에서 조국, 김용남, 유이동 이렇게 돼서 뭐 조국 대표가 1등으로 나오긴 했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3강 숫자가 나왔었고 네. 그리고 어제 나온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거는 김용남 후보 확정 후입니다. 네. 1위로 올라섭니다. 27.5% 그리고 조국 21.8, 유이동 18.9%가 나왔습니다. 후보 확정 이후에는 확실히 더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 분위기는 더 갈 거라고 당연히 예상하시고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정당별 지지도가 워낙 차이가 많아요. 이 선거는 혼자 치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 당의 선거는 힘. 기세인데 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시대고 민주당의 인기가 높죠. 네네네. 그래서 평택은 현재 상황이 그렇다. 다른 지역들도 조금만 그러니까 보고. 저는 네, 사실 네. 뭐 조금 분석적으로 얘기하면 네.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의 큰 오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구 선택에 있어서 물론 어디도 쉽지 않은데 그 게다가 이제 여기를 험지 중에 험지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장된 수사법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이 안 됐을까? 이 평택을이라는 지역구에. 평택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56박하게 48%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뭐 거의 70% 가까이 나오고. 그러면 아무리 조국 대표가 인지도가 높다가 하더라도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2, 3%고 지역에 당협도 없는데 왜 여기서 선거가 그거는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거나 혹은 내더라도 경쟁력에서 현저히 약한 후보를 내서 단일화 거쳐서 이렇게 갈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전 협의 없이. 떡줄 쪽은 생각도 안 하는데 네. 약간 김치국 마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결과론이긴 하지만 왜 여기를 굳이 택했을까? 14군단에 대한 지역복을 선거해서. 물론 어디도 어려워요. 근데 기왕에 뭐 조국혁신당이 이 소리 저 소리 듣는 거 눈 딱 감고 호남에 지금 선거가 여러 개 나오고 있잖아요. 뭐 광산, 전북에 무슨 어디 예. 훨씬 낫을 거야 아마 거기 갔으면 운신하기가. 여기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돼서 조국 대표가 이번 보궐에서 그러니까 재선에서 못 되면, 그러니까 국회 입성이 실패하면 타격이 금이지 크죠. 왜냐하면 엄청 조국 혁신당인데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도 안 통해. 그럼 나머지 아무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12명 있는 의원들을 포함해서. 예. 그러면 저 당이 유지가 될까요? 그리고 이제 합당을 하더라도 네. 불리한 조건 하에 뭐 요구할 수 있는 게 없군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는 합당이 아니고 그냥 들어가는 거. 흡수엔딩이죠. 그쵸, 흡수엔딩. 그쵸. 흡수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경기 남부 쪽 다른 곳 좀 볼까요? 네, 어쨌든 지금 뭐 평택을 비롯해서 안산갑도 그렇고 하남을도 그렇고 이 경기 남부에 이제 하남갑. 하남갑, 네, 이 반도체 벨트라고 하는 이제 경기 남부가 이제 이번 재보선에 핫플로 떠올랐는데, 근데 저는 여기가 지금 대진표가 다 안 나와가지고 그렇잖아요. 평택은 그래도 뭐 얼추 나왔는데 안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남국 전 대변인이 국민의힘도 나왔어요. 나오긴 했지만 했어요. 김 누구죠? 예. 안산갑이 김 무슨 훈인 것 같아요. 확정인가요? 됐어요? 장성민 전 의원이 안 아니, 되죠. 아니. 아니고 확정이 전략 안- 공천 됐어요. 아하. 거기 이제 뭐 출마 뭐 시장 출마도 하고 이랬던 분이던데. 네. 국민의힘 후보 아무튼 전략 공천 됐어요. 그럼 안산갑은 확정이고 지금 하남이 지금 교통 정리가 안 된 거죠? 아직 안 하남이 안 됐죠. 네, 하남이 이제 이광재 전 지사가 민주당에서 나가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 지난 총선 때 추미애 후보랑 붙었던 이용 전 의원, 뭐 윤 대통령 호위무사라고 불렸던 이분이 재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 경기 하남 쪽도 민주당이 어쨌든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현재는 놓여 있는 걸로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김석훈 후보고요. 네. 안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시의원 출신이에요.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정치 고관여층도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분이 나오면 거기 안산갑이라고요? 거기 민주당 후보는 진짜 좋겠다.
너무 부러우세요? 아니 선거 치르기 정말 수월하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왜 부모님 선영 뭐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일주일이면 여기서는 정말 억겁의 세월이에요. 알았어요. 선거판에서는. 아 이거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아니 얘기 좋겠다 그러니까. 아, 한다고. 좋겠다고 하니까. 네. 여튼 뭐 이 어려운 또 지역에서 승리할수록 더 그렇지. 스포트라이트는 또 많이 아니 근데 받아주게 뭐 되는 지금 거니까. 뭐 네, 그럼요. 스타트가 좋잖아요. 아니 네. 우리가 김용남 욕을 좀 해야 되는데 면전에 앉혀놓고서 욕을 못 하잖아. 계속 나와야 흉도 보고. 아, 자리 비우면 큰일 자리 나겠는데요. 비우면 이거. 당장 뒷담화죠. 언제까지 나오실 거예요? 예? 언제까지 나오실 거예요? 장르만 여의도에서 뭐 불러주면 아니 이제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면 후보 등록하면 그쵸, 어렵다고 그쵸. 봐야죠. 아, 그건 어렵죠. 네. 어느 후보 등록이 네. 5월 14일인가? 14, 그때까지 15일. 나오는 네, 네, 거 네. 문제인데요. 근데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원칙적으로는 문제는 안 됩니다. 후보 등록 전에. 그렇죠. 네. 진행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네. 근데 여기가 유튜브 공주파 방송이 아니고 유튜브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는 제한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면 제가 잠시 한 2주 빠지고 조국을 불러서 조국 대표하고 김용남 의원 아 저희는 괜찮은데. 환영. 나는 뭐해 나는. 의원님 심판. 네. 네. 자 그리고 민주당으로 넘어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봅니다. 자, 민주당에서 어제 2차 인재 영입식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하정우 전 수석이 공식 등판을 했습니다. 이제 부산 북갑의 하정우 전 청와대 수석 이제 전략 공천하고 충남 아산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 이제 공천하기로 된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이제 내가 30고 초려를 해서 이 두 분을 모셨다. 삼고초려가 아니고. 네, 정말 힘들게 모셨다. 반드시 모셔오고 싶었던 인재고 이분들이야말로 해당 지역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한 적임자다라고 했고 하정우 전 수석도 거의 진짜 하 GPT처럼 이 본인의 그 입당변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산 북갑에 가서 뭐뭐뭐 하겠다. 부산에 무슨 동 있고 무슨 동 있고 무슨 동 있고 하는 거.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부산 북구 시민이 되어 구포 1, 2, 3동, 덕천 1, 2, 3동, 만덕 2, 3동 가족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회사일 청와대 일하면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배우고 쌓고 얻은 것을 모두 쏟아붓는 거 오랫동안 꿈꿔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어머니, 누나, 형님,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부산 발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네. 아 힘이 좀 들어갔네요. 어머니, 부산, 예. 형님. 예. 어쨌든 뭐 또 선거 나오니까 이렇게 또 강하게 어필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테니까 평소 말투랑은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는 있네요. 어머니 누나 행님. 여튼 뭐 하정우 수석이 이렇게 이제 선거판에 나올 거란 예측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부산 북갑 여기가 하여튼 전국에서 제일 지금 관심 받는 두 곳 중에 하나가 평택하고 이제 부산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부산은 이렇게 직접 나오면 확실히 또 뭐 지지율이나 이런 거의 차이가 또 금방 또 생깁니까? 아니면 평택과는 또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확정이 되면 네. 올라가죠. 그러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보다는 출마를 공식화하면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하죠. 출마를 하게 됐으니까 지지율도 더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은 조금 긴장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하정우 수석이 그래도 괜찮은 상대예요? 아니면 진짜 제일 껄끄러운 상대가 온 겁니까? 민주당에서 보낼 수 있는 후보 중에는 제일 껄끄러울 제일 것 경쟁력 같아요. 있는 후보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 지역 출신이고 네.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 인지도를 높여주고 포장을 하기 위해서 또 공을 많이 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당에서도 그러고 청와대에서도 그러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지역이 아마 구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재수 전 의원이 또 굉장히 그 잘 닦아놓은 지역구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전재수 표를 얼마만큼 흡수하느냐가 하정우 승패의 중요한 변수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 누가 됐든 단일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 상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껄끄러운 부산 북구 상대. 선거를 보면 네.
초반의 이슈는 이제 한동훈의 부산 북구 출마가 초반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열흘 넘는 동안에 한동훈 후보가 쭉 캠페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하정우가 출마하느냐 마느냐가 잠깐 이슈가 됐다가 급기야 드디어 이제 하정우가 출마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구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거죠. 국민의힘 후보가 아직 안 정해졌는데 아마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는 순간 이제 선거 끝날 때까지 단일화 이슈가 남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여론조사가 충분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로 보면 1강 2중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추세가. 그러면 이제 이 중이 단일화를 하느냐, 어떤 모양새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단일화를 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게 안 되면 무조건 민주당이나 하정우 후보가 이기는 거고, 그게 되면 이제 선거가 막판까지 열어봐야 되는 단일화 되면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서 네. 저 단일화 이제 안 하려고 애를 쓸 거고. 그렇겠죠. 그리고 선거가 이것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온 세상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돼서 압력도 더 커지고 들들 볶여가지고 단일화 안 할 수도 없을 텐데 선거가 전국에서 열려요. 이 선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 선거만 열리면 본인한테 유리한데 아니 이제 관심이 분산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네. 뭐 쭉쭉 하면 그리고 우여곡절을 막 거쳐가지고 단일화가 됐는데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가 됐다 치고 그러면 박민식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지역에 국민의힘은 손을 놓습니다. 선거에서. 뭐 알아서 해. 뭐 죽이 되든 밤이 되든. 그러면 이게 1+1이 2가 안 돼요. 뭐 1.8이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이제 한동훈이 무슨 얘기를 하든 박민식이 무슨 얘기를 하든 들리지도 않아. 거긴 단일화밖에 없고 비전이 없는 거예요. 정책도 없고 공약도 네네. 없고. 그래서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혹은 한동훈 후보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어렵다. 선거예요. 그 어려운 왜냐하면 네. 대통령과 나의 뭐 구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한동훈 후보가 근데 약간의 자의식 과잉인데 그게 하정우한테 데미지가 됩니까?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는 게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돼요. 북구가 발전이 지체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수석까지 한 사람을 공천 줘가지고 여기 내보내서 그러면 약간 실리적 선택을 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우리 지역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별로 마이너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가야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뼈를 묻겠습니다. 네네네. 저 여기서 오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할 거라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든 보여주는 방법은 있겠죠. 그래서 보여주면서 지금 박민식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후보잖아요. 네. 박민식과의 격차를 벌려놔야 계속 돼? 벌려놓는 것이 1차적인 관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시민 품으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시장을 들렀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하정우 수석도 이제 늦었잖아요. 네. 후보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인재 영입식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부산 내려갔고 구포시장 돌다가 한동훈 대표랑 이제 조우를 했습니다. 좁으니까 만난 거죠. 돌다가 네. 그 장면도 한번 볼까요? 생산적으로 한번 좀 그럼요. 해봅시다. 건설적으로, 고맙습니다. 발전적으로. 좋습니다. 네, 같이. 건강 챙기세요. 네. 굉장히 짧게 편집이 됐는데 앞뒤로 또 재밌는데. 계속 하여튼 생산적으로 아유 좋습니다. 네. 발전적으로 네 좋습니다. 선의의 경쟁 네 좋습니다. 네. 건설적으로 네네 네. 좋습니다. 하나만한 얘기. 네, 건강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 속으로는 뭐 온갖 불가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서로 네. 이제 약간 멀찌감치해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네.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인사를 주고받고 이럴 때 이제 누가 더 약간 큰 사람으로 보이느냐가 그래서 서로 크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먼저 포옹을 하니까 하정우 선수가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역으로 포옹을 하고 그래요? 그런 장면들이 아니, 있었죠. 근데 저기는 한동훈 그 전 대표 쪽이 머리를 잘 썼죠. 그렇지. 전날 보도 카메라가 집중된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간 거죠. 네. 이준석도 그것 때문에 간 거고 국민의힘만 안 가. 국민의힘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뭣도 안 돼요. 저긴 가야지 무조건. 왜냐하면 뭔 언론사 전 언론사 카메라가 국보시장에 집중되는데 네. 하정우와 한동훈의 구도잖아요. 거길 후보자가 왜 안 갑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하정우만 남고 박민식 국민의힘 사라져 버렸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어쨌든 이건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한 거네요. 그죠? 그런 머리는 아주 잘 돌아간다. 네. 그리고, 부산 북갑의 구도를 하정우 대 한동훈으로 그렇지. 일단 만든 저런 네. 연출이었다. 아, 저거는 이강 이제- 구도로 만드는 연출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 어쨌든 이제 실질적으로도 지금 자꾸 이중 일강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네. 의원님도. 근데 사실 이중이라고 하지만 둘의 여론조사를 합하면 1등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치라고요. 물론 거기서 그게 다 흡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몰라요. 그러니까 향후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가 한 네. 번, 두 번, 세 번째까지. 아. 그러면은 이제 단일화를 하더라도 많이 나온 사람한테 유리할 것이고. 네. 그리고 단일화를 하면은 이긴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장동혁의 목소리는 더 줄어들 수 있죠. 네. 지금 안 듣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안 들어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대표 입장을 네. 반영할 수 있겠어요. 확실히 이강 구도를 만들려는 게 이제 명확해 보여요. 이제 친한계가 거의 뭐 하정우 총공세예요. 그 이제 손털기. 그러니까 박민식은 신경도 안 쓰고. 네, 그러니까 박민식은 이제 공격의 대상이 아니고 네. 이제 하정우의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데 예. 이제 류재화 변호사가 네. 부산 같이 가가지고 우리 막 부산 특파원 역할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하정우 수석이 이제 악수를 하고 이제 지지자랑 악수를 하고 이제 손을 이렇게 좀 터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거를 딱 포착을 해가지고 손을 왜 터냐? 차라리 잡지를 말던가. 이제 이런 글을 올리는가 하면 네. 또 역시 친한 게 박상수 변호사 네. 또 이제 그거 가지고 뭘 별걸 가지고 다 꼬투리를 삼냐 네. 무슨 습관일 수도 있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뭐 저게 습관인가요? 막 상인분들한테 선택적으로 저렇게 손잡고 하는 뭐 손 털고 하는 게 뭐 습관인가요?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제 이런 글들을 요즘 올리고 저기서 있어요. 사과하네 진짜. 아니, 누구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손 갖고 자기가 털었는데 뭘 사과해요? 네. 아니 근데 아니, 뭐- 는 잘못. 아니 물론 네. 아, 아니 저는 선거를 몰라서 저런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네. 있죠. 그러니까 선거 때 그 감이 좀 없으니까 선거 때 아직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네. 해야 될 일을 못 하거나 안 하는 거는 뭐 그것도 선거에서는 약점이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게 더 큰 이제 실책이거든요. 작은 일이라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작은 게 저런 더 거예요. 무서워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런 거예요. 아. 저런 게 이제 입소문을 타고 아. 저 와가지고 뭐 출마한다 하더니 시장 받아 와가지고 아줌마들 손잡고 털더라. 뭐 이러면 이제 소문이 안 좋잖아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네. 아직 그런 걸 잘 몰라서 일어난 무의식 중에 일어난 행동인데 무의식주의지 무의식. 저게 선거에 어마어마한 이슈가 될까요? 제가 보기엔 별로 아니라고 보고 안 한 것만은 못하죠. 왜 비교를 털어? 하면 왜? 왜 털어? 아니 비교를 해보면 평택군보다 이슈가 될까요? 저는 평택군보다 이슈가 안 된다고. 아, 근데 저- 평택군보다. 여 사장님은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니 악수를 했는데 네. 손을 털면 네. 한번 입장 바꿔놓고 우리 둘이 악수했는데 네. 내가 손을 탁탁 털어봐요. 아줌마 딴 데 보시던데. 네? 아줌마 딴데 아이 그렇지 않아요. 저게 지금 저렇게 보셨어? 동영상으로 못 돌리면 보셨어요. 아니 듣지 들으면 남한테 들으면 더 기분 나쁘지. 아니 나랑 악수했는데 손을 털었어?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뭐 좋아요. 저런 게 상대의 실책이고 약점이니까 파고들어서 공격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좀 잔망스럽다. 저 가지고서 뭐 그렇지 제3자가 하는 게 난데. 한동훈 후보까지 막 그 SNS에 올려가지고 이러는 거는 좀 잔망스럽다. 아 본인 SNS에 올렸어요. 올렸어요? 저 장면은 아닐 아니고 걸? 다른 무슨 민주당 패널이 얘기한 거 가지고 아, 뭐 그래요? 민주당이 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올렸다고. 아마 하더라고요. 하정우 후보도 이제 오늘 이후로 더 아마 허리가 많이 숙여지고 아마 그런 모습이 허리도 잘 안 해야죠. 내려가죠. 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시작이니까. 아 네. 저희가 이제 하정 캠프에도 좀 물어봤는데 이제 첫날이고 악수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날 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끝날 때쯤이라서 손도 좀 아프고 저려서 이제 무의식 중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거기에 이렇게 막 의미 부여하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 예. 넥타이 맨체로 양복 입고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드레스 코드에서 약간은 좀 그렇지. 어색한 입당식 하자마자 넥타이 갔으니까. 풀고 우아기 벗고 네. 와이셔츠만 입고 갔어야 우아기. 되는데 우아기 일본말 아닌가? 아직 몰라요. 아직 선거. 네. 자켓 벗고 하여튼 가서 열심히 그분들과 팔 하는 걷어 붙이고 이렇게 했어야 원래 되는데. 선거에서는 무의식조차 컨트롤 당연하죠. 해야죠. 예, 맞아요. 그렇게 해서 더 낮은 자세로 아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전재수 의원이 표준일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거슬리는 게 그분들은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주민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물어볼 건데. 기대치가 높으니까. 네. 네, 오히려 그런 동네일수록 네. 어느 아파트 왔어요? 가족들은 다 왔어요? 뭐 이런 거 다 물어본다니까. 그
본지 선거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도 돌아다니면 네. 찍히질 않아서 그러지. 혼자 왔어요? 가족들이 다 왔어요? 애는요? 이렇게 다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실제 선거를 해 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안 깨닫고 왔군. 왔는데. 뭐 이래가면서. 알았어. 뼈를 묻재매 이래가면서. 안 왔군 안 왔어 네. 또 그러는 안 거예요. 왔구나, 안 왔네. 네. 빡빡 넘어가 볼까요? 네. 셋 중에 누가 먼저 가족들이 오느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다니까. 굉장히 예민해. 유권자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에요 선거가. 네. 아, 그러니까 자녀들도 다 전학시켰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당연하지. 그런 게 또 꽤 중요하게 그러면서 뭘 오래 작용한다. 살겠대 이래가면서. 알겠습니다. 네. 서울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장동혁 대표가요. 네. 어제 그 이제 오세훈 후보를 지원 사격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네. 그 홍제천 인근에 그 인공 폭포 조성되어 있는 곳 아세요? 거기가 무슨 서울형 수변 감성 도시라고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했던 이제 프로젝트로 했던 저 인공 폭포가 조성된 공간이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이 청년 공약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오세훈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뭐 청년들한테 뭐 국가 자격증 응시할 때는 응시료도 면제해주고 출퇴근 패스도 해주고 막 이렇게 공약을 막 냈는데 정작 저 자리에 오세훈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오세훈 시장 지원 왔는데 네. 당사자인 오세훈 시장은 없었다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지역 당협위원장은 수행을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용호 위원장이 이제 수행을 왔는데 좀 이제 뻘쭘했나 봐요. 한마디 해줬습니다. 들어볼까요? 들어보니까 장동혁 대표를 초청을 않는다고 우리 서대문 가회 찾아오십시오.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에서 워낙 장동혁 대표를 덕담이 아닌데. 장동혁 대표 초대 안 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네. 서대문 갑에 자주 오라는 소리. 디스인데 저거. 이건 약간 매기는 거예요. 오면 네. 아니 한 번 오면 그다음 올 일 없거든. 이미 왔으니까 네. 그런 의미예요? 네, 당연하죠. 이제 딴 데 가시면 된다. 아유, 이용호 장동혁 의원이. 그래도 저기 박절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위원장이 그렇죠. 이용. 아니 근데 이제- 왜냐하면 후보가 없으니까. 네. 아니 왜 구청장 후보도 있고요. 있죠. 있죠. 거기 시구의원들이 구의원도 있지. 있고 시의원도 그런 있고. 다른 후보들은 왔어요 그 자리에? 안 왔잖아요. 안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후보가 없었던 그러니까.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서울 의원들 그다음에 어쨌든 공약 발표하는 자리인데 박수영 의원이 그 무슨 국민의힘 공약 단장인데 그런 네. 분들도 싹 다 안 왔어요. 네. 그래서 뭐 장동혁 대표 이제 선대위에서 배제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 중앙선대위를 꾸려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당 대표는 거의 당연직으로 사실 들어가는 건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뭐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에게 러브콜을 보내는가 하면 아예 지금 다 지역에서 독자 선대위 꾸리고 하니까 뭐 중앙선대위 장동혁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당의 수석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선대위에 들어갈지 말지의 선택은 장동혁이 하는 것이다. 이 말 듣죠? 그 얘기는 빠질 수도 있다는 여지가 오히려 그러니까. 담긴 거네. 그니까요. 대표의 결단으로 당 떠밀려서가 대표가 아니고. 빠질 수 있어요? 뭐 이상하죠. 아니요, 저기 우리가 지금 2016년에 네. 민주당의 경우에 굉장히 당사정이 어려웠거든요. 네. 그때 당 대표가 문재인 대표였어요. 맞습니다. 그럴 때 본인이 조기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신 비대위였습니다. 거예요. 아니 조기 선대위원장이었어요. 사실상 비대위였어요. 그렇지, 그렇지. 권한은. 그러니까 네. 모든 권한을 주고 공천권을 줬으니까. 자기 나중에 당 대표도 물러나요. 그러면서 네. 그런 상황 자체를 당 최고위가 반대할 때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그들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나서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대표 당시에 본인도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런 정도의 전략적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날 빼? 나 완전히 그럼 뒷방에서 지금 묵히게 되는 거야? 이런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도 그렇고 그래도 좀 빠져줬으면 하는 거 아닐까요? 다들 송대는 그렇죠. 그렇지. 근데 말을 안 하는 건데 장 대표도 지금 뭐 잘 생각해야 돼. 본인의 그 생존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데 진짜 살아남으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뭐 말이 너무 심했죠. 아니요. 그게 경일기인데 네.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도 장동영이랑 같이는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미 이게 이제 원심력이 다 형성이 돼서 지역별 선대위 거기서는 다 또 김문수 후보를
내세우는 맞습니다. 분위기에서 예. 네. 중앙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도 안 하려는 거예요. 게다가 장동혁이랑 같이 그건 더더욱 뭐 됐다. 뭐 이런 분위기여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여의도에 그것도 당사에 거의 갇힌 상황이에요. 갈 데가 서대문 여의도에서 얼마 안 되는 서대문밖에 없고 장도혁 대표가 갈 데가 있어요. 어디 평택을 간절히 바라고. 지원 유세 꼭 오셔야 됩니다. 본인한테 정말. 유리하게 지금 아니 왜 갈 데가 없어요. 너무 편파적으로 지금 유이동은 생각을 어쩌라고 지금. 하시잖아요. 아 이게 아니 민주 당 대표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핫한 선거구에 지원 유세를 오셔야지. 그러니까 본인도 민주당 아는 후보들은 것 다 장동혁 대표가 자기 오기를 지원으로 원하지. 오기를 원하시고 아. 그러나 국민의힘 후보들은 오지 말라고 하는 아유, 네. 그런데 안 물러나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죠. 그때도 선거 되게 어려웠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12%까지 나오고 홍준표 대표 어디 갈 데도 없고. 근데 홍준표 대표가 그때 상임선대위원장이 물러나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장동혁 대표는 그때도 안 물러나는데 왜 나한테 물러나라 그래. 이럴 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저는 이 당의 승리를 위해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책임을 현재의 후보들과 현재 선대위를 맡은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흠. 근데 그런 정도의 융통성도 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책임지겠다는 말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그때는 다 당시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을 창당해 갖고 당시 야권표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뒤로 물러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세웠던 네. 건데 그런 완벽하게 좋은 구도를 완전히 거꾸로 돌린 게 이른바 찐박 공천이잖아요. 찐박 공천한다고 난리 쳐갖고 그 이겨야 될 총선을 완전히 패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수도권의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은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근데 찐박 공천한다고 난리쳤던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살아남았어. 왜냐면 지역구가 영남이었거든. TK. 네, TK였거든요. 네네네. 무슨 책임을 졌어요? 그것처럼 무책임한 말은 없어요. 그건 그렇지 않죠. 결과적으로 그게 탄핵의 모멘텀이 사실은 그렇죠. 있어요. 사실은 어떤 그렇지. 식으로든 한국 정치는 그렇게 하면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저 후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걸 톤다운 시키려면 지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선 후퇴의 모습. 그렇죠. 아니 사실은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어렵다면은 이선 후퇴의 모습.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그럼요. 예. 장동혁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이제 짧게만 장동혁 부탁드릴게요. 안 할 얘기는 거라고? 솔직히 말해서 지겨워요. 왜냐하면 뭐 비판하고 심지어는 보수 내부에서 비판하고 안 그래도 됐지. 달라지는 게 하나도 네. 없잖아요. 요즘 그 드라마 있잖아요, 유행인. 그거에 뭐요? 빗대서 얘기하면 모장무살. 아, 모두가 자신의 장동혁의 무가치함과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지금. 드라마도 봐요? 유행이라는 건 알아요. 아직 못 봐요. 그래서 제일 네. 핫합니다. 아니 근데 장동혁 대표 진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네. 좀 전에 기사 나왔는데 이 다음 달 2일, 3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나란히 참석한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 네. 아 그래요? 근데 부산이랑 대구에서 먼저 초청이 왔다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에 혹시 화답했다. 쓴소리 하려고 그러나? 아, 거나, 네. 아니, 저는 의원님 아까 네. 논평 듣고 딱 와닿았어요. 한 번 오면 안 오니까 빨리 오라고 하시는 초반에. 초반에. 선거 막판에 오면 더 악재라. 빨리 오고 치운다. 그건가? 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근데 미국 갔다 온 이야기 그 뒷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그분이 누굴 꼬리에 만나고 이거야말로 왔느냐. 꼬꼬무야, 꼬꼬무. 예, 가지고서 정말 꼬꼬무로 계속해서 뭐 차관보냐, 차관보급이냐, 뭐냐 했는데 그거 말고 또 큰 문제가 하나 네. 있었습니다. 상. 사실은 우리 알고는 있었어요. 이제 뭐 상하원 의원들 여러 만나고 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름 거론됐던 중에 한 사람이 뭐 대런 아이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서 들어봤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쿠팡 청문회 할 때 미국 편 들어줬던 사람인 거예요. 쿠팡 편 들어줬던 사람. 그래서 그 이제 장동혁 대표가 만나고 온 상하원 의원들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대다수가
데럴 라이샤, 에이드리언 스미스, 빌 해거티, 영김 전부 다 쿠팡으로부터 정치후원금 최대한 5,000달러를 받은 700만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쿠팡한테 집중 로비 받았던 사람들을 네. 장동혁 대표가 쭉 만났고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갔다 와서 기자간담회 하면서 그랬잖아요. 아, 미국 사람들이 쿠팡 사태를 아주 많이 우려하더라. 아니 미국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네.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쿠팡 편을 들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행정부든 아니면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쿠팡에 대해서 그렇게 쿠팡을 내지는 쿠팡의 목소리를 더 들으려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지 않나. 아니 일단 미국 사람들은 쿠팡을 모르죠. 아니, 여기 이제 쿠팡은 받은 미국에서 의원들이나 사업을 알지. 안 해요. 후원 받은 사람들. 그렇지. 후원 받은 사람들은 알지. 그렇겠죠. 자기한테 네네네. 돈을 줬으니까 아는 네. 것이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미국 일정은 딱 두 군데서 일정을 짜줬네요. 네. 쿠팡 측하고 교회 측하고 딱 두 아. 군데서 짜줬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제 공정위에서 네. 그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그랬죠. 그런 네.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제재들이 그로 인해서 그 따를 수밖에 없고 규제 그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동일인 지정한 거. 동일인 지정뿐만이 아니라 네. 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0명이 강경화 대사한테 레터를 보냈잖아요. 네. 네. 이게 한국과의 안보 협의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다 무슨 문제가 그 되죠. 원전 뭡니까 잠수함 네. 그 기술 제공하기로 한 거 이거 다 재검토 대상이다. 쿠팡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경찰이 수사하고 이러면 아, 그래요? 이게 우리 사법 주권에 대한 엄청난 주권 침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선거의 큰 이슈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원칙적으로 이건 우리 주권 영역의 문제라고 네. 그 거부하는 서한을 보냈대요. 네. 근데 저는 그 장동혁 그 대표나 국민의힘이 어마어마한 실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요. 만약에 정말 이제 국민 감정에 불 붙이는 방식으로 이슈가 커지면은 게다가 쿠팡의 이미지가 좋습니까 지금 국내에서 엄청나게 나쁘잖아요. 탈팡 예. 운동 일어날 때까지. 근데 미국이 이걸 고리로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까지 간섭해라. 심지어는 수사 상황을 보고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지금? 아 그거를 만약에 장동혁 대표 혹은 뭐 박미단이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부안해동 한 거죠 사실은. 이미. 그 말씀은 맞고요. 예. 그런데 이 야당이 그러면은 이러한 그 상황을 만드는 주도적 역할을 했느냐?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그 쿠팡과 그다음에 한국 정부 그다음에 이 쿠팡의 어떤 그 로비로 미국 행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위성락 안보실장도 언급을 한 기억을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자꾸 미국이 이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핵 잠수함이라든지 한미 동맹하고 연계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쿠팡에 대해서 미국 사람 몰라요. 근데 이제 쿠팡이 로비를 한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그 한 가지 확인하는 정보 채널이 한국의 국회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진짜 사악한 범죄자가 청문회에 나오더라도 이 토론을 할 때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 일종의 문화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쥐잡듯 하는 그런 일련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상당한 선입견 내진 편견을 가진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거를 조근조근 설명하고 이 사람들이 정보 유출을 했으며 노동자의 사망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대사급 차원에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앞서야 되는데 그 와중에 한국의 야당의 대표가 가가지고 하필이면은 그러니까 지뢰를 밟은 거지.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어떤 그 역량이랄까 네. 있다고 보세요. 네. 아니 그건 저는 아니에요. 그 측면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여당의 지금 선거 전략이나 기획을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거기에 사람이면은 부각시키겠지. 이걸 이슈로 띄울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할지 뻔하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한미 대해서 동맹 깨진다. 이것 이런 때문에 얘기인가? 한미 무슨 동맹이 위험하다, 우리 안보가 위험하다 막 헛소리를 하면서 나올 거예요. 예. 이보다 좋은 선거 이슈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누구에게 좋은 선거 이슈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당장 국내 정치로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이 쿠팡 문제는 향후에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정부도 국익을 생각한다면 이거를 부각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장동혁 대표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논란이 되는 건 분명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당의 그 소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한다 그러고 이러한 식의 사달을 냈으니 당신 좀 이 선으로 물러나시오의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쓰라. 그렇게 네. 하고 제발 독자적으로 써라. 그렇게. 제 개인 생각이에요. 네. 장동혁 알겠습니다. 대표는 너무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 근데 진짜 이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잘못된 범죄를 저지른 것 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잘못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 기업이 설령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에게 그만한 악영향을 미친 일을 했으면 뭐 청문회도 할 수 있고 경찰 수사 받을 수 있고 검찰을 통해서 나중에 재판까지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건 뭐 미국 기업 탄압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아니죠.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로비에 더 취약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예. 뭐 신고만 하면 돼요. 네. 언제 만났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몇 가지 제한만 지키면 로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정치인들은 특히 정치 자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네. 우리보다 더 노골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받은 만큼 이 사람들은 이 일을 해주는 거고. 그렇죠.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것이고 네. 지금 또 미국이 과거의 미국과 양상이 많이 틀려진 게 그래도 과거에는 어느 정도 선을 지켰어요. 가장 어떤 법 제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 차원에서 본인들이 선진적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그 선을 넘지 않고 상식선에서 움직이려고 했는데 최근엔 그게 완전히 깨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거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일환이라고 네. 보고. 근데 이제 쿠팡이 아까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등록돼 있고 그리고 미국 이제 자본시장에 네. 상장돼 상장돼 있다는 있죠. 것뿐이지 매출이 미국에서는 일어나지를 않아요 전혀. 매출의 90%를 한국에서 가져가는 기업이 이런 식의 행태를 국내에서 저지른다는 거는 정말 미국 믿고 미국 정부 믿고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그 사정기관이나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가만둬야 됩니까? 이거 만약에 더 이슈되고 하면 이거 국민의힘에도 되게 안 좋을 이슈인 것 같고. 아니 이거 국민의힘에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한미 동맹이라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핵 잠수함 뭐 이런 네,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건드릴 가능성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쿠팡 문제가 나왔을 때 정부나 국회에서 누굴 건드렸어야 되느냐면 미국의 주주들을 건드리는 그 주주들이 예민하게 할 만한 그런 대안과 전략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김범석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영악하게 머리를 짠 거죠. 사업은 여기서 하면서 로비는 거기서 하고 네. 미국 정치권이 압박을 가하면 한국이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악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정부의 정책 결정자라든지 또는 국회는 이제 국익을 생각하면서 좀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진짜 그 야당의 이 대표가 누구는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쉽게 만나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죠. 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당연히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우리 한국 소비자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한마디 하고 제가 했어요 그랬으면 되는데 그냥 통역이 하는 대로 듣고 와서 여기서 우려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소통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야당이 도매금으로 같이 비난을 당할 여지가 커지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럴 땐 차라리 그러면 다른 기업들 뭐 네이버 쇼핑이나 뭐 이마트 뭐 이런 데서 로비를 좀 해서 얼마 돈도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장동혁 대표를 딱
찝어서 겨냥하진 않았지만 예. 이제 무소속 의원들과 오찬하면서 한마디 따끔하게 뭐라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잠깐 들어볼게요. 자해적 외교행위라 예. 그랬던가? 대외 문제에 있어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외 문제에 대해서 자해적인 행위를 하는 거 그런 요소들 좀 있는 것 같은데. 10초만 할게요. 네. 쿠팡도 쿠팡이지만 통일부 장관의 그 왜 구성 발언 있잖아요. 그것도 통일부에서 그 발언이 나왔으면 정보에 있어서 공유를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가 뭐 실수로든 나왔으면은 이거를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뭘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미 관계가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의 안보실의 비서관이 뭐 미국에 급파됐다라는 언론 보도를 본 것 같은데 네. 여기에도 또 야당이 이제 또 참전을 하면서 야당이 자회적 외교 행위를 한 것 같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의 본질은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러면 이거 10초 만에 안 끝나는 시간이 없어서 길게 할 수 네. 있는 얘기는 아닌데 네. 저는 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예전의 그 관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걸 좀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동맹은 원칙적으로 수평적인 거고요. 한미 동맹에서 누가 이탈했냐 지금 시점에 미국이 훨씬 더 많이 이탈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전부 한국 정부나 우리가 이제 떠안으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이 문제의 옳고 그름 차원에서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네. 쿠팡 문제도 그렇고 저는 이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실 구성 문제를 조금 앞서간 측면이 있어요. 정동영 장관이. 그러나 그렇게까지 저걸 꼬투리 삼을 일입니까? 미국 정부에서. 저는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적일 때는 원칙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아, 나도 그러면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유, 참으세요. 아니, 좀만. 네. 그러니까 동맹 맞아요. 그 말씀 맞는데 네. 동맹이 과거와는 달라요. 지금 동맹에서 중요한 건 정보, 조산, 핵잠수함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많이 잘못하죠. 제가 트럼프 여기서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근데 요번에 이 구성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뭐 10년 전에 민간 연구소나 그 자료라든지 최근에 IAEA의 사무총장 발표에도 구성은 나와 있지 않아. 이런 거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어요. 가뜩이나 그런 미국이라 빌무잡기 좋아하는데 왜 거기서 안 나왔던 구성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그냥 이게 구실을 뒀다 나왔으면 이거죠? 네.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 좀 하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더 문제가 꼬인다. 미국한테 들은 거 아닌데 뭐 이러면서. 실무진에서 네. 신뢰를 또 깨트리는 명분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남은 뭐 재판 관련된 뉴스는 짧게 그냥 소식만 좀 네, 전해주실까요? 제가 전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부의 2심 선고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로서는 첫 번째 선고고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되면서 이제 2년 형량이 추가가 된 겁니다. 네. 예를 들면 그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라는 것도 일부 무죄가 있었는데 이거 전부 다 폭넓게 인정해서 유죄로 네. 받고 외신 상대로 허위 보도자료 배포 지시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유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부가 피고인이 계속해서 잘못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점도 양형에 불리한 네. 요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뭐 변호인들한테 재판 끝나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했다고 해요. 네. 상고한다고 합니다. 아, 네. 대통령 된 게 너무 실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동 3인방이 석방됐군요. 예, 구속기한 만료. 구속기한이 만료가 돼서 풀려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무, 김만배, 유동규 세 사람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출소하는 세 사람의 말들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네.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겨냥한 좀 약간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이잖아요. 성남시에서 당시 분명한 부조리가 있었고 그건 시장 모르게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업자들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업자와 함께 놀아난 것이 대통령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 네 했고요. 뭐 네.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진실이 다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래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강선우 아 그거 볼까요? 좀 봅시다. 네, 이거는 사실 자투리 뉴스지만 자투리감이 아닙니다. 네. 그 공천원금 수수 혐의로 지금 이제 구속이 된 강선우 의원 황제 접견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누구랑요? 지금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을 한 건데 지금 구치소에 수감된 지 한 36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총 63회, 그러니까 하루 평균 1.75회 접견을 했어요. 63회나 했어요. 36일 동안. 네, 윤석열보다 많이 한 겁니다. 남편이 변호사라서 그랬나? 아, 남편이 변호사인데 이 사건 담당은 아마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하루에 1.68회 했는데 강선우 의원이 1.75회 했고 이 변호사 접견하는 접견실이 사실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성 전용 접견실은 제가 알기로 서울구치소에 3개인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루 종일 하면서 한다면서요.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네. 아니 그럼 근데 저거는 집사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네. 면회 다니는. 면회가지고 말벗해주고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 오전에 가가지고 접견 시작하면 오전 접견하고 중간에 이제 점심 먹으러 가면 체인지 해가지고 오후 집사 변호사 또 와가지고 오후 시간 보내고 무슨 얘기를 하지 그러면? 그냥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죠. 우리처럼 뭐 저 시사 토론도 좀 하고. 시사 토론하고. 그러다가 이제 폐방할 때 되면 들어가가지고 저녁 먹고 자고. 하루 종일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여름에는 에어컨도 나와요. 그렇죠. 아, 변호인 변호인이 접견실이 있으니까. 제일 시원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변호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접견을 오전 오후로 거의 뭐 빠짐없이 했다는 돈을 이제 엄청 얘기인데. 돈이 많으신 모양이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게 그 정도로 시간당 매일 차지하잖아요. 변호인들은. 시간당 차지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사건별로 이렇게 토탈 액수를 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이제 재판이나 사건 해결 중심으로 하면 시간당 차지를 보통은 개인 변호사들이나 조그만 로펌은 안 하죠. 건에 얼마 이렇게 이 건에 대해서는 얼마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매일매일 와서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매일 접견 오라고 요구를 하면 이거는 접견 비용을 따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왜냐면 그동안 아무 일도 다른 일 못하니까. 그런데 강선우 이게 의원이 주로 그렇게 돈이 많아. 대기업 오너들이 하는 맞아요. 그렇죠. 거예요. 재벌 회장들이 하는 건데 근데 회장님들은 또 그 와중에 예. 결제도 하고 그래요. 거기 들어가서. 조금 생산적이에요. 네네. 업무는 좀 봐요? 업무를 봐요. 와, 참 강선우 의원 대단합니다, 진짜. 네. 네. 아, 어제 첫 번째 공판이 있었는데 억울하다. 나는 돈 받은 적 없다. 모든 혐의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내가 더 억울하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다. 네. 자, 그리고 다른 또 이거 짜증 하나만 다뤄볼까요? 네. 그 엊그제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요새 그 학생들이 소풍이랑 아, 수학여행 맞아요. 안 간다 그러잖아요. 이제 뭐 안전사고 위험 있고 이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거 아예 안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걸 두고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의 좋은 기회를 뺏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질타를 했거든요. 그거 잠깐 들어볼게요.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죠. 혹시 구덕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 이제 그러면서 만약에 안전의 문제라면 안전 요원을 충분히 보강을 한다든지 뭐 인력을 좀 안전 관련 인력 같은 걸 추가 채용해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관련 발언을 두고 이제 교원 단체들에서 좀 반발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 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수학 여행이나 소풍을 갔을 때 사고가 나게 되면 안전 요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제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업무상 네. 과실치사상해죄가 적용이 돼서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사들도 이런 거를 좀 무서워하는 거다. 이 사건의 본질을 좀 제대로 예. 봐달라. 뭐 전교조에서도 뭐 논평을 냈고 아예 그 교사들 상대로 뭐 설문조사한 자료 같은 것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개선점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물었는데 뭐 이제 뭐 행정 서류 체크리스트 이런 거 빼달라 뭐 이런 것도 막 자잘하게 있지만 제일 많은 건 교사의 형사 책임 면책을 강화해달라라는 응답이었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이건 뭐 형사처벌 면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시달리면 교사들이 이런 걸 안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면도 있고요. 네. 근데 또 저는 아이를 이제 키워본 입장에서. 과거에 키웠던 입장에서 예. 그 애들이 소풍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아니 그 애들 그리고 다칠 요즘은 수도 애들이 있고. 숫자가 줄었는데도 네. 안전사고가 그렇게 많은가라는 생각도 있고 또 그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면 그때 그 어린 아이들이 정서가
함양이 되고 그러는 건데 그 동심이 꽃피워지고. 근데 이거를 우리 형사처벌 시키니까 이거는 무조건 안 가는 걸로. 그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되겠죠. 양쪽이 누구예요? 선생님들 쪽, 교사들 쪽하고 학부모, 학생들 얘기도 들어봐야 아니, 되겠네. 그러니까 교사들은 피할 이유가 명확해요. 왜냐면 괜히 나갔다가 나 형사처벌 받고 애들 뭐 조금 다치고 그러면 부모들한테 계속 항의 전화가 오니까 난 교사들이 피하는 건 난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난 학부모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애들이 좀 다칠 수도 있고 요새 그러면 애를 한둘을 키워서 그렇게 뭐 그런 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애들 완전히 망치는 길이 아닌가. 뭐 잘은 저희도 이제 예전에 애를 키웠기 때문에 요즘 분위기는 모르는데 아무튼 학교 측에서 조그만 거라도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하거나 항의하면 안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도 안 주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구나. 뭐 상 주는 것도 그 제도 남아 있으면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그럼 또 그게 이제 다 평등. 논란이 되니까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달리기도 안 해. 뭐 1, 2, 3, 4등 하면 또 애들 상처 받는다고. 야, 그게 상처냐? 아니, 그 상처가 없으면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겠어. 제 말이 그쵸, 그 그쵸, 말입니다. 그쵸.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좌절되는 경험도 있고 좀 슬프고 아니면 뭐 누구한테 좀 억압당하는 기분도 이게 여러 감정들이 인간이 스펙트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좋은 무슨 핑크빛 이것만 근데 갖고 또 부모님들도 요새 그냥 애 하나 그러니까 그냥 군대에서도 뭔 일만 있으면 전화해서. 그러니까 예. 그 헬리콥터 마미들 뭐 심지어 직장에서도 아유. 엄마 사장이 나한테 야단쳤어 그럼 엄마 뛰어나는 아유. 거 아니야. 아, 요새는 말이 생일 잔치도 못하게 한대요. 사장이 야단. 아, 맞아. 요즘 생일 잔치도 못하게 한대요. 네. 왜 내 애는 초대 못 요지경이야. 받았는데 생일 잔치 하면 내가 소외감 느낀다. 직장에서 사장이 야단도 못 쳐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네. 그냥 곱게 키우면 네. 그 애가 사람이 그러니까 되겠냐고. 잘 클 수가 없어요. 잘 클 수가 아니, 그 없고. 혹시 선거 떨어지면 그 지역 주민들 고소하세요. 내 뭔 마음에 소리야. 상처 준다고. 그러니까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편하고 쉬운 선거 출마하면 성장을 못해.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데 막 던져줘야 성장할 기회가 생기는 그 옛날 거지. 스파르타에서는 예. 스파르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 사자들이 대표께 네. 새끼를 감사드려요. 낳으면은 네. 땅떨어지에 이 말씀 던진대잖아. 들으셨어요? 당대표께 감사드려요. 이 말씀 들으셨어야죠. 왜 어려운데 해줬다고? 네. 조금 전에는 쉽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그런 선거구에 계속 출마하면 네네네네. 성장하기가 어렵다. 네. 힘들고 진짜 치열하고 이런데. 대성하시겠어. 아니 그래서 제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신혜원 기자도 네. JTBC 사장님이 야단치면 엄마한테 전화하는 걸로. 네? 말도 안 되죠, 그런 그거. 사람들이 나 들었어요. 있대요. 들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애들 라고 힘들게 합니다. 밖에서 막 네. 부르고 오고, 그럼 이제 집에서 딱 삼구갈비 돼지 양념국이 구워주고, 아이. 힘 한번 내주고, 응원해주고. 그죠. 맛있는 거 먹고 털어버려. 이렇게 그럼 딱 되는 해주고. 거잖아요. 헐, 애들을 그냥 묵인 상태에서 키우려고. 아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박테리아 맛있나. 흥 붙여서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1kg 한 팩에 9,900원에 드실 수 있는 네, 돼지 양념구이 포장 뜯고 팬에 굽기만 하면 되고요. 지금은 저희는 이제 여기서 구울 수가 없어갖고 집에서 구워서 와갖고 다시 한번 이게 데핀 거라 조금 네, 고기가 좀 마르긴 했습니다만 쫄깃한 고기에 제대로 양념이 배어 있는 이 삼구갈비에 1kg 돼지 양념구이 배달 음식점이나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 이런 데 이제 삼구갈비가 많이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합리적 가격까지 낮출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이버에서 삼구갈비 검색하시면 되고 아니면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김영남 의원님도 든든하게 드시고 또 열심히 운동하셔야 되니까요. 열심히 하시고 우리 정우김 의원님 또 다른 방송 또 많이 하셔야 되니까 힘내시고 네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도 든든하게 드시고 또 오늘 하루도 남은 방송 한 3개 있죠? 네, 3개까지는 아니고 2개. 열심히 먹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최근 또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어떤 지역들이 뜨거운지 그거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